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오늘 다시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오늘 제10강 기호와 지시 연관 그리고 세계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10강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번 뒤를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제 기호와 지시 연관, 유의미성, 기호의 세 가지 차원, 도상, 지표, 상징, 표상, 기호, 언어, 그 다음에 하나의 이성, 하나의 언어, 다양한 언어, 다양한 세계관, 모든 사회 구조를 총괄하는 보편적 이성, 그 다음에 역사성의 발견과 역사의식의 출현,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등,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세계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회상을 시키면은, 제가 독일 가서 처음 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 철학 입문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거는 철학 사전과 철학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13년을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귀국했을 때, 귀국해서 국내에 와 보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총과 칼 또는 이 숟가락, 젓가락에 해당되는 철학사전과 철학사가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말로 뭐라 그러냐, 맨 땅에 헤딩하기,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이데거를 전공하면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을 번역하고 하이데거 철학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철학 사전을 어떤 식으로 그건 내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펴낸 것이 존재와 시간을 번역을 하면서 존재와 시간에 대한 용어 해설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기존 전수된 모든 철학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 세계를 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철학 개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펴낸 것이 존재와 시간 용어 해설이라고, 존재와 시간 펴낸 1998년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철학 사전, 그 다음에 철학사인데, 철학사는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철학사전은 제가 우리 사상연구소를 설치를 하면서 이 철학계 선생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철학사전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7년 동안에 걸쳐서 이건 지금 철학사전 5권을 2007년에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철학사전은 어쨌든 이렇게 내서 이제 철학하기를 쉽게 길을 닦아 놨습니다. 예, 그래. 그럼 오늘 이제 할 얘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8강을 하면서 제가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한 헤프너 교수님이 독일어로 쓴 세계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말 철학사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제5권의 큰 주제가 사랑, 세계, 철학이라고 표제어로 했는데, 여기에 세계에 관한 것을 제가 썼습니다. 헤프너 선생님이 쓴 거는 두 쪽에 해당되는 짧은 글이지만 제가 쓰는 것은 거의 20쪽에 해당되는 세계 개념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헤프너 교수도 세계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이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개념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 개념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세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계 개념을 썼던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먼저 요약을 하면은 하이데거가 등장할 당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낼 당시 완전히 철학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이데거의 강의는 이 젊은 학생들한테 큰 인기가 있어가지고 하이데거를 철학계의 숨은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하이데거의 강의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이데거가 아직 교수가 되기 전인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부르크 대학에 부교수로 초대를 받아서 마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부르크 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비판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존재론을 나름대로 새롭게 정비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하이데거하고 보이지 않는 이제 대결이 벌어진 거죠.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기존의 전수된 존재론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펼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다자인, 소자인 뭐 등등 기존의 철학 개념, 존재와 관련되는 철학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가 자기 강의를 하면서 다자인이 나오고 엑시스텐스가 나오고 이 존재와 관련된 모든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이데거의 강의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언어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바로 20세기 들어서서 뭐라 그럽니까? 언어론적 전환, 언어학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야기들이 길기 때문에 주로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PPT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기호와 지시 연관이라고 하는 데 해당되는 PPT입니다. 하이데거에게 기호는 기호 곧 언어가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지시에 속하는 것으로 하이데거는 풀이를 합니다. 손안의 것의 도구 성격으로서의 기호의 가리킴, 기호의 가리킴은 손안의 것의 존재론적 전제이며 또한 동시에 세계의 세계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지시 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호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바탕을 살펴보는 것이죠. 기호는 1차적으로 언제나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을, 배려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어떤 사용 사태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삶의 세계, 생활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기호는 가리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리킴으로서의 지시함은 도구의 존재 구조 안에, 사용 연도 안에 터잡고 있습니다. 가리킴은 그것을 위해의 존재적 구체화이며 도구를 이것으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기호는 구조 자체가 모든 존재자의 한 특징을 위한 존재론적인 실마리를 주기 때문에 탁월한 종류의 지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손안의 것으로서 도구가 들어간 지시의 연관은 세계의 세계성을 가리킵니다. 세계 안에 있음으로서의 현존재는 그것의 연관 전체가 유의미성, 세계의 세계성을 이루고 있는 지시함의 방식으로 자신을 앞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 구조는 모든 존재자의 고유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기호는 관계 개념으로 하나의 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 개념으로서의 기호, 표현, 의미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를 지시하며 얽혀있는 관련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호 개념의 존재론적인 성격을 하이데거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손안의 것으로서의 존재자는 지시하며 또 지시되고 있는 존재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는 손안의 존재자로서 가리킴의 목적을 갖고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호와 지시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가리킴은 사용 용도의 그것을 위하여의 가능한 구체화로서 도구 구조, 지시에 터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호의 가리킴은 하나의 손안의 것의 도구 성격으로서 하나의 도구 전체성 안에 하나의 지시의 연관 안에 속합니다. 세 번째, 기호는 다른 도구들과 함께 손안에 있을 뿐 아니라 손안에 있음 안에서 주의 세계가 그때마다의 둘러봄에 두드러지게 접근 가능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기호와 지시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세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의 정의를 하이데크는 이렇게 내립니다. 기호는 하나의 존재적 손안의 것이며 그것은 이러한 특정의 도구로서 동시에 손안에 있음, 지시 전체성 그리고 세계성을 계시하는 어떤 것으로서 기능한다라고요. 이렇게 이제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세계와의 연결을 하이데크는 풀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 기호와 지시 연관에 관련된 이제 작품들을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이제 파울 클레의 죽음과 불이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이 작품을 보면은 도대체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과 불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자가 이 작품으로서 무엇을 지시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이 의미 전체성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세영 화백 제가 같이 활동을 했던 우리 사상연구소 우리말로 학문학이 모임에서 같이 활동했던 오세영 화백의 첼로라고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첼로를 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독특함, 이 독특함을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오세영 화백이 첼로와 인간의 이 관계 맺음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으로 유의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어로는 베도이삼카이트라고 해서 전자시간 이제 18절에 많이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예, 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PPT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의미성은 의미 해명의 존재론적 가능 조건입니다. 의미, 다른 말로는 또 뜻. 그래서 하이데크는 이제 의미를 좀 더 큰 의미, 개념으로 보고 뜻은 낱말의 뜻, 개념의 뜻이라고 하는 좁은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미, 뜻 안에 낱말과 언어의 존재가 터하고 있습니다. 지시함에 연관들이 갖는 연관의 성격이 바로 의미 부여입니다. 의미 부여로 연결되는 연관의 전체가 이제 유의미성인 것입니다. 현 존재의 존재에는 이미 다른 존재자들과의 존재 관계가 속해 있습니다. 현 존재는 세계 안에 있음이고 현 존재는 세계와 관계하고 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성도 바로 여기에 토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가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이 탐구의 출발점은 해석학이고 목표는 있는 그대로, 즉 현상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현상이 일상성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세계의 일상적 모습은 현 존재가 일상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들에서 내보여질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 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구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 도구, 바로 위하여 연관을 갖고 있고 도구의 존재는 사용사터인 것입니다. 도구를 도구로서 사용케 하는 이러한 위하여 연관 전체성 내지는 사용사태 전체성이 바로 세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성과
세계가 말입니다. 도구에서 제시된 위하여 연관은 결국 현존재의 존재 가능을 지시합니다. 못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의 망치는 결국 현존재의 존재 가능을 위한 것이고, 망치가 망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 때문입니다. 현존재의 존재 가능에서부터 도구에로 지시되는 연관들이 갖는 연관의 성격이 바로 의미 부여인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도구의 지시 전체성이 현존재의 존재 가능 때문에 전체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면서 보여지는 연관들의 전체가 바로 세계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 부여함의 연관의 전체가 바로 유의미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존재가 세계 속에 있다는 말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가능에서부터 모든 사용 사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의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미지를 보면요. 장 미셸 바스키의 살과 영혼, 그러니까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의 삶의 세계에서 자기의 존재 가능과 관련 지어서 의미를 부여한 것들, 그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이 돼서 그것을 살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 오노프레 프레나고르는 책 읽는 소녀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여기도 바로 이제 작가의 세계와 작가가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 속의 인물이 책 읽는 소녀의 세계가 만나서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호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상, 지표, 상징입니다. 도상, 아이콘, 도상, 유사성을 토대로 지시를 하는 기호입니다. 사물을 모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 앞에 그려진 남자 또는 여자의 이미지가 그것입니다. 지표, 지표는 인덱스에 대한 이제 번역어이죠. 암시를 통한 지시인 것입니다. 즉 인접성을 가지고 지시작용을 하는 기호가 바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는 것은 불이 났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상징, 심벌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지요. 규약에 따라 지시작용을 하는 관습적 기호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유사성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유사성과 인접성이 아닌 것입니다. 소시르가 모든 언어 기호는 일종의 자의적 기호라고 말한 것,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현상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식은 매개하는 미디어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친 미디어는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제 기호와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그런데 바로 기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표상, 기호, 언어의 연관성입니다. 사유는 언어 이전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계와 현실은 기호와 상징,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사물, 사태,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 또는 심상은 언어, 기호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각 활동은 이렇게 기호로 코드화된 세계를 해독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오시스, 즉 기호작용인 것입니다. 실제의 사과, 지각과 사유 속에서의 표상철에서의 사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언어로서의 사과, 이것들은 서로 뗄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호와 상징, 언어를 사용하며 바깥에 있는 실제의 사과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체에게 똑같은 포상체와 똑같은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호 체계의 동일성에 있습니다.
즉 사용 기축의 규약화, 코드화된 기호, 언어 사용이 그 밑바탕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이성, 하나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성, 하나의 언어, 다양한 언어, 다양한 세계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언어는 달라도 본 것에 대한 생각은 다 같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라틴어, 동아시아에서는 한자 등의 보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나 현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오직 사유와 이성의 차원에서만 도달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편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격렬한 신구 논쟁, 이건 프랑스에서 일어난 신구 논쟁 끝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상 언어인 모국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고 심지어 세계관마저 모국어에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언어 철학이 탄생합니다. 20세기 초 언어는 이제 철학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에서 시작한 언어론적 전환이 큰 인기를 끌고 철학은 곧 언어 철학이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호와 그래서 모든 사회를 총괄하는 보편적인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어 철학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기호와 지시 체계와의 상관관계는 고정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관계는 생활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세계에 따라서 다른 구조, 다른 언어, 다른 개념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성이 불변적이고 사람들의 사유구조도 다 같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권에 따라 언어, 사고방식과 같은 의식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칸트는 보편적인 이성에 대해 이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이성은 이제 구체적인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시간적, 비공간적이기 때문에 칸트가 놓쳐버린 것은 이제 이성의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에 이제 생활세계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역사성의 발견과 역사의식의 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불변의 이성은 19세기 말에 이성에 대한 회의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의심 등이 확산되며 역사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 자체의 역사성에 주목하게 되면 칸트의 순수 이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헤르더는 칸트가 말한 이성의 범주란 모국어라고 의심하면서 이성 비판은 언어 비판이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다르게 인식한다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마다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징 상호작용주의에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호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은 생활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된 의미를 갖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대상과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물과 상징이 갖는 의미는 본래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론화된 것이죠. 미드는 자아를
사회가 인간의 정신세계로 통합되는 기제로 파악을 합니다. 이러한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 간섭과 그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축되는 것이 세계라고 미드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아의 세계는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나 공동체 속으로 통합되며 이 과정에서 자아는 주체로서의 나, 아이와 객체로서의 나, 미로 구분된다고 미드는 풀이합니다. 주체로서의 나, 아이는 외부 세계와 공동체의 변화에 자발적, 즉흥적으로 반영하는 감정적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로서의 나, 미는 주체 자아가 의도한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아란 주체 자아와 객체 자아 사이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며 성숙된 행동은 주체 자아의 발현, 욕망과 객체 자아의 반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풀이합니다. 상징적 상호주의는 언어라는 상징의 상호 교환이 가지는 의미와 그러한 교환에 따른 결과에 관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이 이제 기호와 관련된 세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이미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기호의 세 가지 차원, 도상, 지표, 상징. 체험북스 블로그에는 이렇게 아이콘, 인덱스, 심볼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아이콘은 유사성, 여기 사과의 그림과 애플의 상징, 아울러고 상징. 인덱스는 인과성, 인과성에 치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화재와 그 다음에 화재에 불을 끌 수 있는 도구 옆에가 있는 것. 그다음에 심볼은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심볼은 대한민국의 태국기인 것입니다. 하나의 이성, 하나의 언어. 이것은 예전에 고대 중세까지는 굳게 믿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제 성서를 뭘로 번역합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성서가 자국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민족마다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드 작품 정신자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그것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자사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미드는 잘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17절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나온 뒤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학설로 독립적으로 학파를 형성하면서 발전돼 나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17절이 바로 기호, 지시와 기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안의 것, 즉 도구들의 존재 구조를 잠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지시라는 현상이 드러났긴 하지만 워낙 대략적이어서 우리는 동시에 그저 처음으로 계시된 현상을 그것의 존재론적인 유래와 관련지어 밝혀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시와 지시 전체성이 어떤 의미에서든 세계성 자체를 위해 구성적이 될 것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가 오직 손안의 것을 주위 세계적으로 배려하는 특정한 방식에서 그리고 그 방식에서 그것도 손안의 것의 손안에 있음과 더불어 빛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더 깊이 앞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세계 현상을 밝히 파헤쳐 드러내기 위한 현상적 토대도 그만큼 더 넓어지고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손안의 것의 존재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지시의 현상 자체를 더 날카롭게 파악하기 위한 의도에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 안에서 다중적인 의미로 지시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의 하나를 존재론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지요. 그러한 도구를 우리는 기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낱말로서는 많은 것이 지칭되고 있습니다. 여러 상이한 양식의 기호뿐 아니라 뭐뭐에 대한 기호가 됨은 그 자체 하나의 보편적인 연관의 양식으로 형식화될 수 있어 기호 구조 자체가 모든 존재자 일반의 성격 규정을 위한 존재론적인 실마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구조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호는 우선 그 자체 도구이며 이 도구의 특별한 성격은 가리킴에 성립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풀이합니다. 이와 같은 기호로는 이정표, 경계석, 항해를 위한 폭풍 경보용 공, 신호, 깃발, 장례 표지 등등이 있습니다. 가리킴은 지시함의 한 양식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지시함은 극단적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 하나의 연관지음입니다. 그러나 연관이 예를 들어 기호, 상징, 표현, 의미 등으로 세분화되는 지시라는 종의 유로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연관은 일종의 형식적인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은 정식화라는 방식으로 어떤 사태 내용과 존재 방식이건 간에 그것들의 온갖 종류의 관계에서 다 직접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시는 다 연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관이 다 지시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리킴은 다 지시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시함이 다 가리킴은 아닙니다. 여기에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즉 모든 가리킴이 다 연관이지만 그러나 모든 연관이 다 가리킴은 아니다. 이로써 연관의 형식적 보편적 성격이 밝게 드러납니다. 지시, 기호 또는 심지어 의미와 같은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연관으로 성격 규정해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심지어 연관 자체가 그것의 형식적 보편적 성격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근원을 하나의 지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기호를 위한 법례로서 나중에 분석해서 다른 관점에서 법례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것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지요. 하이데거가 들고 있는 선택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거 존재가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승용차에 회전식의 붉은 화살이 장치되어 있는데 그것의 위치는 그때마다 예를 들어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리킨다. 화살의 위치는 운전자에 의해서 규제된다. 이러한 기호는 단지 운전자의 배려함, 조정함 속에서만 손안에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함께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 바로 이들이 그 도구를 보고 대응되는 쪽으로 피하거나 멈춰서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기호는 교수단과 교통 통제라는 도구 연관의 전체 안에 세계 내부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리키는 도구는 하나의 도구로서 지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한의 성격을 즉 그것의 특정한 용도, 쓰임새를 갖고 있으니 곧 가리키기 위해 있다. 기호의 이러한 가리킴이 지시함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것은 가리킴으로서의 이러한 지시함이 도구로서의 기호의 존재론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 지금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하이데거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927년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달린 깜빡이었습니다.
예, 가리킴으로서의 지시함은 오히려 도구의 도구 존재, 즉 무엇을 위한 쓰임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쓰임새가 하나의 존재자를 벌써 기호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망치라는 도구도 쓰임새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만 그로서 망치가 기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리킴이라는 지시는 하나의 쓰임새에 그것을 위해를 존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하나의 도구를 이 도구로 규정합니다. 그에 반해 무엇을 위한 쓰임새라는 지시는 도구로서의 도구에 대한 존재론적 범주적 규정성의 하나입니다. 쓰임새의 그것을 위해가 가리킴에서 그것의 구체화를 획득한다는 사실은 도구 구성틀 그 자체에게는 우연적인 일입니다. 기호라는 이러한 예에서 이미 쓰임새로서의 지시와 가리킴으로서 지시 사이의 구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일치하기는커녕 그것들의 단일성 속에서 하나의 특정한 도구 양식의 구체화를 비로소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리킴이 그렇게 확실하게 도구 구성 틀로서의 지시함과 원칙적으로 다르다 해도 다시금 가리킴이 그때마다 주위 세계적으로 손안에 있는 도구 전체의 존재 양식과 그리고 그것의 세계 적합성과 일종의 독특하고 심지어는 탁월하게까지 한 연관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도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리키는 도구는 배려하는 왕래에서 우월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는 아직 존재론적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이러한 우월한 근거의 의미가 해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와 가리킴의 관계를 하이데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호의 가리킴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대답은 오직 우리가 지시도구에 적합한 왕래 양식을 규정할 때에만 획득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그것의 손안에 있음이 진정으로 파악 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기호와의 합당한 상관 맺음은 어떤 것인가요? 앞에서 언급한 예, 화살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기호에 상응하는 행동관계, 존재는 그 화살을 달고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고 피하거나 멈춰서는 것이라고요. 피함은 한 방향을 취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음에 속합니다. 이 현존재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취할 도상에 있습니다. 섬 또는 머무름은 단지 이러한 방향 잡는 도상에 있음의 극단적인 경우들일 뿐입니다. 기호는 한 특별한 공간적인 세계 안에 있음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를 노려보고 앞에 있는 지시 물건으로 확정한다면 바로 이 경우 기호는 본래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살의 지시 방향을 눈으로 쫓아가 화살이 가리키고 있는 부근에 있는 어떤 곳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때에도 우리는 기호를 본래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호는 배려하는 왕래의 둘러봄을 향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둘러봄이 그러한 동행함에서 주위 세계 그때마다의 주변적인 것을 분명하게 멀리 바라보게끔 합니다. 둘러보는 멀리 바라보면 손안의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위 세계 내부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다른 가능한 도구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화살을 자동축해 있는 도구의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때 화살의 특별한 도구 성격은 발견될 필요가 없습니다. 화살이 무엇을 어떻게 가리켜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게 되는 것은 결코 순수한 사물이 아닙니다. 사물 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규정지지 않은 도구의 다양성을 가까이에서 발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나름대로의 고유한 규정성을 요구합니다. 기술한 양식의 기호는 손안의 것을 만나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손안의 것의 한 연관을 접근 가능하게 하여 배려하는 왕래가 자신에게 하나의 방향을 주며 확보하게 합니다. 기호는 다른 사물과
가리키는 연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도구 전체를 두드러지게 둘러봄 안으로 부각시켜 그래서 그와 동시에 손안의 것의 세계 적합성이 자신을 알려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표시기호, 징후와 예고기호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그것이 자신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미 눈앞에 있는 것에 추가로 부과되는 그런 어떤 단지 앞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다가오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대비하는 내지는 우리가 다른 것에 팔려 있어 대비하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상기기호, 무엇을 상기시키는 기호에서는 일어났고 끝나버린 그것이 둘러보는 식으로 접근 가능해집니다. 주의기호, 주의를 시키는 기호에서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있는 거기를 보여줍니다. 기호들은 일차적으로 언제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안과 배려가 머물고 있는 거기와 그것이 갖고 있는 사용사태를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기호가 가지고 있는 쓰임새는 다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쓰임새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PPT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도구를 우리는 기호에서 이제 발견합니다. 기호가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연관의 양식으로 형식화된다는 것이고 기호 구조 자체가 모든 존재자 일반의 성격 규정을 위한 존재론적인 실마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기호 또한 그 자체로 도구이며 이 도구의 특별한 성격은 가리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리킴은 지시이고 모든 지시는 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관이 지시인 것도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연관 자체가 형식적 보편적 성격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근원을 하나의 지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호에는 예를 들어서 표시기호, 예고기호, 상기기호, 주의기호, 식별기호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 기호는 상징, 표현, 현상, 의미 등과는 다릅니다. 가리킴으로서의 지시함은 오히려 도구의 존재 구조에 즉 무엇을 위한 쓰임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리킴이라는 지시는 하나의 쓰임새에 그것을 위해를 존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고 하나의 도구를 이 도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무엇을 위한 쓰임새라는 지시는 도구로서의 도구에 대한 존재론적 범주적 규정성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가리킴으로서의 지시와 쓰임새로서의 지시는 다릅니다. 이 둘의 단일성 속에서 특정한 도구 방식의 구체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리킴은 도구 구성 툴로서의 지시함과 다르지만 주의 세계적으로 손안에 있는 도구 전체의 존재 양식과 그리고 그거의 세계 적합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호의 가리킴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지시 도구와의 적합한 왕래 양식을 규정할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 기호에 상응하는 행동관계, 그 존재는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음에 속합니다. 기호는 한 특별한 공간적인 세계 안에 있음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를 보고 앞에 있는 지시 물건으로 확정한다면 기호는 본래적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물건으로만 확정한다면요. 기호는 배려하는 왕래의 둘러봄을 향하고 있고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둘러봄이 그러한 동행함에서 주위 세계의 그때마다의 주변적인 것을 분명하게 멀리 바라보게끔 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손안의 꽃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위 세계의 내부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도구가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지는 규정되지 않은 채로 있고 만나게 되는 것은 순수한 사물이 아닙니다. 도구에 대해서 도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호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그것을 모르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호는 손안의 것의 한 연관을 접근 가능하게 하여 배려하는 왕래가 자신에게 하나의 방향을 주며 확보하게 합니다. 기호는 가리키는 연관에 놓여있는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 전체를 두드러지게 둘러봄만으로 부각시켜 그래서 그와 동시에 손안의 것의 세계 적합성이 자신을 알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이긴 도구인데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호들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안과 배려가 머물고 있는 거기와 그것이 갖고 있는 사형 사태를 보여줍니다. 기호의 독특한 도구 성격은 기호 설정에서 명확해집니다. 기호 설정은 손안의 것을 통해 주위 세계가 둘러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손안에 있는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둘러보는 앞서봄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내부적으로 가까운 손안의 것의 존재에는 자체 안에 머물러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구 성격에서 손안의 것을 눈에 띄게 하는 일을 떠맡는 손안에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그야말로 일상세계적인 우리의 행동 거지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기호는 또한 이미 손안에 있는 것을 기호로 취하면서 생겨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양태에서 기호 설정은 보다 근원적인 의무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혹은 기호 설정이 맨 처음으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호로 취해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접근 가능해야 하고 기호 설정에 앞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건 앞에 발견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선행적인 만남에서 존재가 발견되어야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상학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손안의 것의 도구 성격을 단지 그저 눈앞에 있기만 한 것의 파악을 위해 앞서 주어져 있는 순전한 사물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호 자체는 자신의 눈에 띄임을 일상성 속에 자명하게 손안에 있는 도구 전체의 눈에 안 띄면서부터 취해옵니다. 그리고 기호 사용은 전적으로 하나의 직접적인 세계 안에 있음 내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시 인간들에게는 기호와 지시체, 기호가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치는 기호의 사물이 객과다를 경험하여 동일한 존재 영역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호 사용은 아직은 전적으로 지시된 것에 향한 존재에 몰입되어 있어서 기호가 그 자체로서 도대체 아직 분리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치는 객관화의 전적인 결여에 근거합니다. 이는 기호가 도구로서 발견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 세계 내부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도구의 존재 양식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호와 지시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와 지시의 관련, 이것은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가리킴은 사용 용도, 즉 쓰임새에 그것을 위하여의 가능한 구체화로서 도구 구조 자체에, 즉 하기 위한 지시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호의 가리킴은 하나의 손안의 것의 도구 성격으로서 하나의 도구 전체성 안에 하나의 지시 연관 안에 속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호는 다른 도구들과 함께 손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의 손안에 있음 안에서 주위 세계가 그때마다의 둘러봄에 두드러지게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호가 이제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기호는 하나의 존재적 손안의 것이며 이러한 특정의 도구로서 동시에 손안에 있음, 지시 전체성, 세계성의 존재론적 구조를 계시합니다. 바로 그 안에 이러한 손안의 것이 둘러보며 배려하는 주위 세계 내부에서 갖는 우월함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 자체는 기호로서 개념 파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례 요한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늘, 그거는 이제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임무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세례를 주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여간 종교적인 작품들이 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바탕에 깔고 있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동물들과 대화를 이제 나눴다고 그러죠.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그 성인을 이제 동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독특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텍스트의 후반부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기호 설정과 관련된 부분, 그 텍스트를 이제 후로 읽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호 설정과 관련된 하이데거의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호의 독특한 도구 성격은 기호 설정에서 명확해진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기호 설정은 어느 때나 하나의 손안의 것을 통해 그때마다의 주의 세계가 둘러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안에 있는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둘러보는 앞서봄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수행된다고 하이데거는 풀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내부적으로 가까운 손안의 것의 존재에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자체 안에 머물러 있으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성격이 속합니다. 그러기에 주위 세계에서의 둘러보는 왕래는 그것의 도구 성격에서 손안의 것을 눈에 띄게 하는 일을 떠맡는 그런 손안에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 있는 그것을 눈에 띄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손안에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도구, 기호의 제작은 그것의 눈에 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호를 그렇게 눈에 띄는 기호로 임의로 눈앞에 있게 할 수는 없으며 기호는 특정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될 수 있게 하는 의도에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 설정은 그러나 반드시 도대체 아직 손안에 있지 않은 도구를 제작해내는 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호는 또한 이미 손안에 있는 것을 기호로 취하면서 생겨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태에서 기호 설정은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리킴에서 단지 하나의 손안에 있는 도구 전체와 주위 세계 일반이 둘러보며 방향 잡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마련될 뿐만 아니라 기호 설정이 심지어 맨 처음으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로 취해지는 것은 그것의 손안에 있음에 의해 비로소 접근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지 경작에 있어 남풍이 비를 예고하는 기호로서 타당하게 통용된다면 이 경우 이러한 타당함 또는 그러한 존재자에 붙어있는 가치는 어떤 그 자체로 이미 눈앞에 있는 것에 즉 기류와 특정한 지리학적 방향에 추가되는 첨가물이 아닙니다. 남풍은 이러한 그저 단지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상학적으로 무엇으로 접근이 가능하건 이 단지 발생하는 것으로 결코 먼저 그저 눈앞에 있다가 때때로 예고 기호의 기능을 떠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지 경작의 둘러봄에 참작하는 방식으로 비로소 남풍을 바로 그것의 존재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호로 취해지는 그것이 분명 먼저 그것 자체에서 접근 가능해지고 기호 설정에 앞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미 어떤 방식으로건 앞에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음은 단지 이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만남에서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을 수 있는가? 순수하게 앞에 있는 사물로서인지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도구로서, 즉 손안의 것으로서인지 어떻게 발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갖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던 그런 손안의 것, 그래서 둘러보면 아직도 가려져 있는 그건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도 가끔 다시금 둘러보는 가운데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손안의 것의 도구 성격을 단지 그저 눈앞에 있기만 하는 것의 파악을 위해 앞서 주어져 있는 순전한 사물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 배려에서 기호가 세계 이해에 대해 갖는 우월한 역할을 원시 현존제의 풍부한 기호 사용을 갖고 예를 들어 물신과 마술을 갖고 예시해 보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확실히 그러한 기호 사용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호 설정은 이론적인 의도나 이론적인 사변의 길을 통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물신과 마술을 도대체 기호의 이념을 실마리로 삼아 해석하는 것은 원시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손안의 존재의 양식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기호 현상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시 인간들에게는 기호와 지시체, 기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일치한다. 기호 자체는 지시체를 대체의 의미로 대변할 뿐 아니라 또한 기호 자체가 언제나 그 지시체 인식으로 대변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호가 지시체와 이렇게 기이하게 합치하게 되는 것은 기호 사물이 이미 하나의 특정한 객관화를 경험하여 순수한 사물로서 경험되고 지시체와 더불어 이와 동일한 존재 영역으로 옮겨 놓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합치는 앞서 먼저 고립된 것이 동일화가 아니며 오히려 기호가 아직 지시된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기호 사용은 아직은 전적으로 지시된 것에 향한 존재에 몰입되어 있어서 기호가 그 자체로서 도대체 아직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합치는 어떤 일차적인 객관화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객관화의 전적인 결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호가 도대체 도구로서 발견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세계 내부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도구의 존재 양식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존재론적인 실마리도, 그러니까 손안에 있음과 도구도 원시 세계의 해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달성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시 현존제와 원시 세계 자체의 하나의 존재 이해가 구성적이라면 이 경우 더욱 긴급하게 필요한 세계성이라는 형식적 이념 내지는 한 현상의 정리 작업이 요청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8절 사용 사태와 유의미성,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텍스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안에 있음과 세계성. 손안의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 즉 손안에 있음은 세계 및 세계성과 그 어떤 존재론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는 모든 손안의 것 안에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는 모든 만나게 되는 것과 함께
비록 비주체적이긴 하지만 선행적으로 이미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또한 주위 세계적인 왕래의 일정한 방식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세계는 거기에서부터 손안의 것이 손안의 것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세계가 손안의 것을 만나게 할 수 있는가요? 지금까지의 분석이 보여준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배려하는 둘러봄에, 즉 참작함에 그것의 존재에서 자유롭게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자유롭게 내어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풀이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세계의 존재론적인 탁월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물음은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제기하고 있는 물음입니다. 손안의 것의 도구 구성틀이 지시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세계가 이러한 존재 양식의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와 관련지어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으며 왜 이 존재자를 먼저 만나게 되는가? 특정한 지시로서 우리는 사용 용도, 쓰임새, 유해성, 유용성 등등을 언급했습니다. 사용 용도의 그것을 위하여와 유용성의 거기에는 그때마다 지시에 가능한 구체화를 앞서 윤곽짓습니다. 기호의 가리킴, 망치의 망치질은 존재자의 속성이 아닙니다. 속성이라는 명칭이 사물의 어떤 가능한 규정성에 대한 존재론적인 구조를 지칭해야 한다면 그것들은 도대체 속성이 아닙니다. 손안의 것은 기껏해야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의 속성은 흡사, 눈앞에 있음이 하나의 손안의 것에 가능한 존재 양식으로서 손안에 있음에 결부되어 있듯이 이러한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 구성 틀로서의 쓰임새, 지시는 한 존재자의 적합성도 아니고 오히려 한 존재자가 적합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데 대한 존재적인 가능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지시란 무엇을 말한다는 말입니까? 손안의 것의 존재는 지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것 자체에서 지시되고 있으며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존재자는 그것이 무엇인 이 존재자로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갖고 어디에 사용하는 그것의 사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안의 것의 존재의 성격은 사용사태입니다. 사용사태.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하이데거가 일상용어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많습니다. 사용사태, 베반트니스의 번역어입니다. 독일 말로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 도구, 사용, 연관의 전체를 가리키는 존재론적 표현으로 하이데거가 사용한 일상 용어입니다. 사용의 사태라는 뜻으로 사용 사태라고 저는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용 사태의 모든 사용은 더 이상 사용 사태가 없는 어떤 최종의 무엇을 위하여, 독일어로 보츠, 무엇을 위하여에 말하자면 자기 자신 때문에 실존하는 그 때문에 포름 빌렌이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인간 현존재와 연관 아래에 놓이게 되어 결국 인간 현존재가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로, 즉 사용 사태로 자유롭게 내어주게 된다고 풀이합니다. 이렇게 사용 사태라고 하는 것, 용어로 사용한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용 사태로 자유롭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치를 망치로서 쓸 때 망치를 망치의 존재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죠. 망치가 망치되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 사태에는 어떤 것을 갖고 어떤 것에 어디에
사용하도록 함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갖고 어디에 라는 연관이 지시라는 용어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라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뿌리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사용 사태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이며 이 존재자는 각기 그때마다 이미 우선 그리로 자유롭게 주어져 있습니다. 망치는 망치지레로 자유롭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는 존재자로서의 그것과 함께 각기 그때마다 하나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규정이지 존재자에 대한 존재적 발언이 아닙니다. 그 존재자가 거기에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는 그 어디에 보바이가 쓰임새의 그것을 위하여이며 유형성의 거기에입니다. 존재자는 쓰임새의 그것을 위하여와 함께 다시금 자신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는 이 손안의 것, 그래서 망치라고 불리는 것을 갖고 망치질 하는데 자신의 사용 사태를 갖는데 망치질함을 갖고는 무엇인가를 고정하는 데에 자신의 사용 상태를 가지며 고정함을 갖고는 폭풍우를 방비하는 데에 자신의 사용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비라는 것은 현 존재가 그 안으로 피난하기 위함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 존재의 존재의 한 가능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손안의 것을 갖고 어떤 사용 사태를 갖는가 하는 것은 그때마다 사용 사태 전체성에서부터 앞서 유군각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 사태 전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용 사태 전체성. 예를 들어 이것이 하나의 작업장 안에 손 안에 있는 것을 그것의 손 안에 있으면서 구성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용 사태 전체성은 개별 도구보다 한층 더 이르며 그러니까 앞서 있으며 그 모든 설비와 부동산을 갖춘 저택의 사용 사태 전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용 사태 전체성 자체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그것을 위하여로 소급되어 올라가는데 이 위하여를 갖고는 더 이상의 사용 사태가 없으며 그것 자체는 하나의 세계 내부에 있는 손안의 것의 존재 형식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존재가 세계 안에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의 존재 구성 틀에 세계성 자체가 속하는 그런 존재자입니다. 이러한 일차적인 그것을 위하여는 어떤 사용 사태에 가능한 거기에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 일차적인 그것을 위하여는 하나의 그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하이데거는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때문에 보름 빌렌 보피오라고 하지 않고 보름 빌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때문에는 언제나 그에게 그의 존재에서 바로 이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현존재의 존재에 상관된다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사용사태 전체성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위하여의 연관으로 계속 지시되며 연결되는 도구 사용 연관의 최종적인 위하여를 주어 그 연관을 하나의 통일된 사용사태 전체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지시하지 않는 존재자, 즉 어떤 것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현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존재함에서 바로 이 존재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자라서 각기 자신의 존재를 존재해야 하는 존재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존재하는 전 존재가 사용 사태 전체성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유의미성으로 만들고 자신의 세계로 형성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 때문에를 사용 사태에 위하여 연관과 구별짓기 위하여 하이데거는 그 때문에라고 하는 보름 빌렌이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일상 용어,
일상의 독일어 용어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사형사태의 구조에서부터 본래적이고 유일한 그 때문에로서의 현존자의 존재 자체로 이끈 이 제시된 연관을 우선은 아직 상세하게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사형케 함을 한층 더 넓게 해명하여 우리가 세계성이라는 현상을 그것과 관련하여 분명히 문제로 제기할 수 있기 위해 제대로 규정하는 일입니다. 사형케 함이 전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현사실적인 배려함 내부에서 하나의 손안의 것을 그것이 현재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있듯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적 의미의 존재케 함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형케 함, 베벤덴 라센, 그것이 이제 존재케 함, 자인 라센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손안의 있음과 세계성에 대한 걸 PPT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손안의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 즉 손안의 있음은 세계 및 세계성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는 모든 손안의 것에서 것 안에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모든 만나게 되는 것과 함께 선행적으로 이미 발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주위 세계적인 왕래의 일정한 방식에서 손안의 것이 손안의 것으로 존재하는 그것입니다. 세계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배려하는 둘러봄을 통해 손안의 것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존재론적인 근거이고 바탕인 것입니다. 손안의 것의 도구 구성틀이 이제 지시로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구 구성틀로서의 쓰임새, 그 지시는 한 존재자의 적합성이 아니라 존재자가 규정될 수 있는 존재적인 가능 조건인 것입니다. 지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존재자의 지시 구조, 어디에 사용된다는 사용성, 즉 손안의 것의 존재 성격은 사형사태입니다. 따라서 사형사태는 지시라는 용어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형사태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이며 이 존재자는 이미 우선 그리로 자유롭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는 하나의 사형사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규정인 것인 겁니다. 사형사태의 전체성은 하나의 손안에 있는 것들을 구성합니다. 사형사태 전체성 자체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그것을 위하여로 소급되어 올라가는데 그것 자체는 하나의 세계 내부에 있는 손안의 것의 존재 양식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존재가 세계 안에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의 존재 구성 틀에 세계성 자체가 속하는 그런 존재자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위하여는 사형사태에 가능한 거기에가 될 수 있는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사형케 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형케 함, 베벤덴 라센, 그리고 베벤덴 라센, 사형케 함은 손안의 것이 존재하도록 한다. 사형케 함은 손안의 것이 존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 대상은 사형케 함이자 존재케 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벤덴 라센을 가능케 하는 것, 자인 라센을 가능케 하는 것, 거기에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존재케 함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독일어 자인 라센은
세 가지의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 일상적인 독일어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독일어를 모르면은 하이데거 텍스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이제 자인라센을 활용하는데요. 다른 동사의 부정법과 같이 사용되어서는 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스 제인 하면은 보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식으로 부정법과 결혼된 라센은 게헨 라센의 뜻으로 가게 내버려 두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게헨 라센, 부정법과 결혼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라스 자인은 어떤 것을 못하게 하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이데거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자인 라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그냥 놔둔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또는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그것의 본질적인 존재로 자유롭게 내준다, 해방시킨다라는 의미의 자유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대두됩니다. 이로써 세계 내부적으로 가까운 선안의 것을 선행적으로 자유롭게 내어줌이 뜻하는 의미를 해석한 것이 됩니다. 선행적으로 존재케 함은 어떤 것을 우선 먼저 이제야 그것의 존재애로 데려와 산출해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이미 존재자를 그것의 선안에 있으면서 발견하고 그렇게 이러한 존재의 존재자로 만나도록 해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사용케 함이 선안의 것을 만나고 그리고 이때 현 존재가 그렇게 만나는 존재자와의 존재적 왕래에서 그것을 존재적인 의미로 사용케 할 수 있는 가능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사용케 함은 모든 개개의 선안의 것을 선안의 것으로서 자유롭게 내어줌과 상관이 됩니다. 이때 선안의 것이 존재적으로 취해져 그것의 사용을 만나든가 또는 오히려 그때 그것이 존재적으로 바로 그것의 사용 이것이 우선 대개 배려되고 있는 건데 그것의 사용을 만나지 못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된 존재자로서 그것이 무엇인 그대로 존재케 하지 못하고 손대거나 고치거나 부셔버리는 그런 존재자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적 사용케함을 설명을 합니다. 이 사용 사태로 자유롭게 내어주는 각기 이미 사용케 해왔음이 현 존재 자신의 존재 양식을 성격 규정하는 선언적 완료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언성,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오리. 그건 이제 칸트가 라틴어로는 처음 쓰다시피 한 것인데 그 해석을 가지고 철학계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한국 칸트학회가 시끄럽습니다. 이 아프리오리, 아포스테리오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선언적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것을 선천적이라고 하고 아포스테리오리는 그것을 이제 후험적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천적이다라고 하고 이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 한국 칸트학회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이데거는 지금 현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베벤덴 라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이해된 사용케 함이란 존재자를 그것의 주위 세계 내부적인 선안에 있음으로 선행적으로 자유롭게 내어줌을 말합니다. 사용케 함에 어디에 보바이에서부터 사용사태에 그것을 갖고 보민가 그것을 갖고 자유롭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배려함의 이러한 선안의 것으로서 만나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서 도대체 하나의 존재자가 자신을 내보이는 이상, 다시 말해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에서 발견된 이상 그것은 각기 이미 주위 세계적인 손안의 것이며 그래서 우선 그저 눈앞에 있기만 한 세계 재료가 아닙니다. 망치는 망치질을 할 때 망치를 제대로 사용할 때 이미 발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고 그것이 무게가 어떤지 형태가 어떤지 재질이 무엇인지까지 따르는 것이 망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사태 자체는 손안의 것의 존재로서 그때마다 단지 하나의 사형사태 전체성이 앞서 발견되어 있음에 근거해서만 발견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발견된 사형사태에 다시 말해 만나게 되는 손안의 것에 우리가 손안의 것의 세계 적합성이라고 칭한 그것이 앞서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서 발견된 사형사태 전체성은 자체 안의 세계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관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존재자를 사형사태 전체성애로 자유롭게 내어주는 사형케함은 그것이 그리로 자유롭게 내어주는 그것 사형사태 전체성을 어떻게든 이미 열어 밝혔어야 합니다. 주위 세계적인 손안의 것이 이 손안의 것이 비로소 처음으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서 접근 가능해질 정도로 그렇게 그리로 자유롭게 되는 그것, 그 지평은 이렇게 발견된 존재 양식의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견되어 있음을 모든 현존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을 위한 용어로 확정한다면 그 지평은 본질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우선 자유롭게 되는 그것, 그 지평이 선행적으로 열려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현존재의 존재에는 존재 이해가 속합니다. 이해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함 속에 갖고 있습니다. 현존재에게 본질상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이 해당된다면 세계 안에 있음에 대한 이해가 그의 존재 이해의 본질적인 존립에 속할 것입니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그리로 자유롭게 내어주는 그것, 그 지평의 선행적인 열어 밝힘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세계에 대해 이해함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 현존재는 존재자로서 언제나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목은 건너뛰고 그 다음 대목 지평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서 우리는 단지 그 안에서 세계와 세계성과 같은 것이 찾아질 수 있는 지평을 비로소 밝히 파헤쳐 보였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고찰을 위해서 우선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은 현존재의 자기 자신을 지시함의 맥락을 존재론적으로 무엇이라고 파악하려는가입니다. 다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게 될 이해는 언급한 연관들을 하나의 선행적인 여러 밝혀져 있음 안에 견지하고 있습니다. 친숙하게 연관들 안에 머물면서 이해는 이 여러 밝혀져 있음을 그 안에서 그것의 지시함이 움직이고 있는 그것으로서 자기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자기 자신을 이러한 연관들 자체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 지시되도록 합니다. 지시함에 이러한 연관들이 갖는 연관의 성격을 의미 부여라고 파악하도록 하죠. 이러한 연관들과의 친숙함 속에서 현존자는 그 자신에게 의미 부여합니다. 현존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의 존재와 존재의 가능을 그의 세계 안에 있음과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 때문에 보름빌레는 하나의 하기 위한 내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하나의 그것을 위하여에 그리고 이것은 사형케함의 어디에에 그리고 이것은 사형사태의 그것을 갖고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연관들은 그것들끼리 근원적인 전체성으로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들은 이러한 의미 부여로서 그것들이 무엇인 바 그것입니다. 이 의미 부여 속에서 현존자는 그 자신에게 선행적으로 그의 세계 안에 있음을 이해할 것으로 내줍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의 연관의
전체를 하이데거는 이제 유의미성이라고 칭합니다. 유의미성, 베더이삼카이트.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도구의 사용 연관은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현존제의 그 때문에 근거하는데 모든 세계 연관들을 이렇게 그것들의 그때마다의 지시 연관 안에서 분류하여 파악하는 것이 의미부여, 베더이퉁 의미부여이며 이러한 의미부여의 관련 전체가 세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도구 존재자가 발견될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 조건인 유의미성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애초부터 인간 현존재가 이미 이러한 유의미성과 친숙한 세계 이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성이 세계의 구조를, 즉 현존재 그 자체가 그때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그것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사형사태의 존재 양식, 선안에 있음 안에서 만나게 되며 그렇게 자신을 그것의 자체로 있음에서 알려올 수 있는 그런 존재자가 발견될 수 있는 존재적 가능 조건은 유의미성과의 친숙함 속에 있는 현존재 다자인입니다. 현존재는 현존재로서 그때마다 이러한 존재자로서 존재하며 그의 존재와 더불어 본질적으로 이미 선안의 것에 한 연관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현존재는 그가 존재하는 한 그때마다 이미 하나에 만나게 되는 세계에 의존하였으며 그의 존재에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의존성이 속합니다. 세계를 여기에서처럼 이제 가로 안에 놓아서 표현할 경우 존재자의 전체로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존재가 그때마다 이미 그것과 친숙해 있는 유의미성 자체는 이해하는 현존재가 해석하는 현존재로서 뜻들과 갖는 어떤 것을 열어 밝힐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 조건을 자체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구조를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의 연구의 장 내에서 되풀이해서 명백히 한 존재론적 문제틀의 구조와 차원의 차이들을 원칙적으로 구별해서 견지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 만나게 되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 선안에 있음. 두 번째는 우선 만나게 되는 존재자들을 거치는 독자적으로 발견하는 통과에서 발견되고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 눈앞에 있음. 그러니까 선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자체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적 가능 조건의 존재, 세계의 세계성. 마지막으로 언급한 존재는 세계 안에 있음, 다시 말해 현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의 하나입니다. 그 앞에 두 존재 개념들은 범주들이고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의 존재자에 해당됩니다. 유의미성으로서의 세계성을 구성하고 있는 지시 연관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관계체계의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존론적 현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이 세계 안에 있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반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텍스트를 이제 PPT를 가지고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행적으로 존재케 함은 존재자를 그곳의 선안에 있음에서 발견하고 이러한 존재의 존재자라서 만나도록 해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험적인 사용케 함이 현존재가 선안의 것을 존재적인 의미로서 사용케 할 수 있는 가능 조건인 것입니다. 반면 존재론적으로 이용된 사용케 함이란 존재자를 그것의 주위 세계의 내부적인 선안에 있음으로 선행적으로 자유롭게 내어줌입니다. 이 사용 사태로 자유롭게 내어주는 각기 이미 사용케 해왔음이 현존재 자신의 존재 양식을 성격 규정하고 있는 선음적 완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고는 아프리오리를 하이데거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용사태 자체는 선안의 것의 존재로서 단지 사용사태 전체성이 앞서 발견되어 있을 뿐입니다.
발견된 사형 사태에 만나게 되는 선한의 것의 세계 적합성이 앞서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존재에는 존재 이해가 속한다고 했습니다. 현존재에게는 본질상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이 해당된다면 세계 안에 있음에 대한 이해가 그의 존재 이해의 본질적인 존립에 속한다는 말이지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자유롭게 내어주는 그것, 그 지평의 선행적인 여러 밝힘이 바로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함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 대해 현존재는 존재자로서 언제나 이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존재는 존재 가능해서 하나의 하기 위한애로 스스로를 지시합니다. 현존재가 선행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그것이 존재자를 그리로 선행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지평입니다. 사형 사태라는 존재 양식 안에서 존재자를 만나게끔 하는 그리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이해의 그것이 세계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존자가 그리로 자신을 지시하고 있는 그것의 구조가 그 세계의 세계성을 구성합니다. 이해는 자기 자신을 연관들 자체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 지시되도록 합니다. 지시함에 이러한 연관들이 갖는 연관의 성격이 의미부여입니다. 현존재는 이 연관들과의 친숙함 속에서 자신에게 의미부여하고 자신의 존재와 존재 가능을 세계 안에 있음과 관련하여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부여 연관의 전체가 바로 유의미성입니다. 세계 연관들을 지시 연관 안에서 분류하여 파악하는 것이 의미부여이며 이러한 의미부여의 관련 전체가 세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도구 존재자가 발견될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 조건이 유의미성입니다. 유의미성이 세계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사형 사태의 존재 양식 안에서 만나고 그렇게 자신을 그것의 자체로 있으면서 알려올 수 있는 그런 존재자가 발견될 수 있는 존재적 가능 조건은 유미성과의 친숙함 속에 있는 현존재 다자입니다. 현존재는 항상 세계에 의존하지만 유의미성 자체는 이해하는 현존재가 해석하는 현존재로서 뜻들 같은 것을 열어 밝힐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 조건을 자체 안에 간직합니다. 열어 밝혀진 유의미성은 현존재의 즉 세계 안에 있음의 실존론적 구성틀로서 하나의 사형사태 전체성이 발견될 수 있는 존재적 가능 조건입니다. 존재론적 구성틀의 구조와 차원의 차이에 대한 정리를 보면요. 우선 만나게 되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안에 있음이라고 하이데거는 규정합니다. 우선 만나게 되는 존재자들을 거치는 독자적으로 발견하는 통과에서 발견되고 규정될 수 있는 존재자의 존재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죠?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자체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적 가능 조건의 존재, 세계의 세계성이 세계 안에 있으면서의 세계성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는 세계 안에 있음, 다시 말해 현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의 하나가 됩니다. 유의미성으로서의 세계성을 구성하는 지시 연관을 형식적으로 하나의 관계 체계의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 형식화는 현상적 내용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계성의 구성조로서의 이러한 세계 관계는 세계 내부적인 선안의 것의 존재를 절대 사라져 버리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의 세계성을 근거로 해서 이 존재자가 그것의 실체적인 자체로 있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존재론적 차이에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텍스트 따라 18절과 관련된 것을 보며 엘 그레고리의 성 마르틴과 거지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것. 예,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 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안에 있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여를 우리가 알 때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히에로니무스의 쾌락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도 바로 이 작가가 살았던 그 세계, 그 작가가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세계성, 세계 안에 있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이 작품을 히에로니무스가 의도하고 있는 세계로서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이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세계 안에 있음의 세계성 전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